용도지역 보겠습니다. 시험 36페이지 문제집은 용도지역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개념이 지역이라서 용도지역은 관할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전부.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에 이 용도지역은 지정을 해야 되고 용도는 쓰임인데 이 쓰임이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하는 게 안 되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지역은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하나라면은 나머지 모든 형태의 중복은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을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랑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죠. 4가지 용도가 뭐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절대로. 보죠. 용도지역을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 정리되어 있는 표가 100페이지, 101페이지 뭐 거쳐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서 100페이지 보시면은 그 옆에 뭐 101페이지에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전지역으로 구분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법에서 9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은 어떻게 분류하죠?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점심도 드시지 마시고 이거 외우기 전까지는 강의실에서 안 나가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그렇죠. 여기가 위기죠. 보전, 생산, 자연 녹지. 그래서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인데 주거지역만 일단 보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안입니까? 편리안입니까? 양호안. 주거환경으로서 1종, 2종으로 분류하는데 1종은 단독 양호안, 2종은 공동 양호안.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는데 층수를 가지고 분류하죠.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업무기능이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내지는 중화업공업 이런 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 말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죠. 보전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고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죠. 유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의 분류랑 개념은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식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계속 외우고 계십시오. 그냥 밥이 안 넘어갈 텐데 이거 안 외우면. 자, 이러한 용도지역은 원칙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지역 지정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해야죠. 용도지역의 지정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해야죠. 관리계획. 그러니까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21개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특례가 있죠. 특례는 원칙적인 절차에서 일부 내지는 전부 절차를 생략하니까 특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죠. 이게 뭐였죠?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해서 요거는 저 앞쪽에 있을 겁니다. 94페이지 기본서 94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이 특례 보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어떻죠? 같으면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다만 고시는 생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고시하죠? 특, 꽝, 시, 군이 고시합니다. 원래 관리계획이 결정되면은 결정권자가 고시라니까 원래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은 시, 도, 대도시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에서는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데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까지 같아야 같은 것으로 봐줍니다. 요거는 따로 없나 보나? 여기. 94페이지에 거기 뭐 2번에 용도지역이 다른 경우 해서 밑에 네모 이렇게 생겨진 거죠. 그래서 1과 2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하는데 이 경우 도시지역일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세분되는 용도지역까지 같다, 뭐 다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는데 다르거나 내지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에는 특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같아야 특례에 해당하는 건데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죠?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본다.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따로 특, 꽝, 시, 군이 고시를 합니다. 근데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죠.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아예 다 거치지 않고 특정한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용도지역이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해서 첫 번째 특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죠.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 있습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데 어디는 아니라고 했죠? 농공단지는 아니라고 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수력발전소 내지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 94, 95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94, 95페이지. 이러한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 거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그래서 요거 항, 어, 도, 국, 일, 도, 택전 이렇게 했던 거.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이런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가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죠. 그래서 출발점은 항상 관리지역이어야 하죠.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이걸 관, 농, 관, 보, 농, 자 이렇게 또 관농농, 건보농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출발점은 요거 관리지역에서 바뀌는 겁니다. 관리지역에서 요걸 바꿀 겁니다. 다른 걸로. 관리지역에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녹지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관리지역 중 요게 두 번째 특례.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해서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만 생략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따로 특, 광, 시, 군이 고시를 해주죠. 근데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첫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해서 아까 말했던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고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95페이지의 맨 밑에 위 2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 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 등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그러면은 맨 밑에 줄에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환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응용 문제 하나 해볼까요? 응용 문제.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으로. 근데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해제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돼야겠죠. 근데 택지개발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여기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역들은 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자, 두 번째 줄 가로 뒤에 볼까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반대로 말해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환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원이 안 된다. 따로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폐지가 될 때는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를 하면서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정해놨을 때에는 환원이 안 됩니다.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가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미리 한번 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화이팅! 하여야 한다. 정택공시 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이걸 다른 법에서나 이 법에서 어떠한 지역으로 쓰겠다라고 아니면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정해놨을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문제 나올 때 그때 또 나올 겁니다. 해설에. 요게.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죠. 개발이 안 되다가 해제가 되는데 이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되면은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해제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쓰자라고 정해놓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런 것들까지 아마 우리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번째 줄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원래 용도 지역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02페이지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102페이지 이하.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하려고. 그 규제가 행위 제한이었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이렇게 세 가지가 따라붙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은 어디서 하죠? 대통령령에서 21개의 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들을 규제를 하는데 그걸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표를 21개를 놔뒀습니다. 그 표를 다 외울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거기 몇 가지 써놓은 거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 이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 제한의 특례. 그게 103페이지에 2번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용도 지구니까 용도 지구에서 합니다. 용도 지구에서. 그래서 4번부터 보시면은 농공단지는 행위 제한을 어디서 하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 지역이 어딘지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농공단지에서 무슨 건물 지을 수 있냐 찾으려면은 여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기를 가봐야 됩니다. 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에 6번에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 부전지역 중 이렇게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의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부전지역 중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들 4번, 5번, 6번까지. 그래서 농공단지는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 그 다음에 뒤에 5번이랑 6번에 나오는 것들은 법의 명칭은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 다음 밑에도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법 명칭들은 몇 번 읽어보면 헷갈리지 않은데 앞에 있는 거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보전산지는 행이지 않을 산지관리법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건지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건지 요걸 좀 구분하십시오. 요거를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그 102페이지 밑에 심화해서 표가 나오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 절대 못 짓는데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동대문 시장 옆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새벽에 사람들 물건 뛰러 와가지고 막 시끄럽고 한데 못 살겠죠. 해서 새벽에 시끄러우니까 유통상업지역은.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에 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셔서 그래서 안 짓습니다. 공해가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단독주택 금지라고 돼 있는데 단독주택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조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주택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안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요거는 따로 하나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 되고, 그 다음에 1 들어가는 거. 1종 전용은 어떤 데죠? 단독 양호한이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못 짓죠. 그 다음에 1종 일반은 저층 편리한이니까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죠. 해서 5층 이상인 아파트는 못 짓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서만 금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합니다. 이것들. 요게 건축 제한.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게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진영구 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나오죠.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뭐였죠? 건축면적.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에다가 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죠. 자, 우리 이제 건축법을 다 배웠으니까 건축면적이 뭐였죠? 건축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외벽. 건물을 잘라가지고 외벽 두께 절반이 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건축물의 어떤 부분도 이 건축면적을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해서 건물에서 가장 넓은 면적, 거기를 건축면적이라고 하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뭐죠? 연면적. 연면적은 뭐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용적률이 나오죠. 해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그러면 바닥 면적은 뭐죠? 바닥 면적? 그렇죠. 벽, 기둥, 그 밖에. 그렇죠. 노트를 빨리 펴셨네.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그래서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바닥 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 문제 풀 때 항상 쓰는 공식이 요거죠. 요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몇 번을 했죠. 다시 한번 해보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똑같이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은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으로 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의 용적률은
150%이고 대지 면적은 160제곱미터일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면적은 이렇게. 자, 요거 우리 요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제. x 값. 그래서 대지 면적이 160이고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러면은 이 x 값은 어떻게 구하죠? 대지 면적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150을 곱하면 큰일 나죠. 1.5%니까 퍼센트 떼면은 퍼센트로 구할 때 100을 곱해줬죠. 퍼센트 구할 때. 그러면은 100을 나눠주면 됩니다. 100을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은 소수점이 여기 있겠죠? 요거를 앞으로 두 칸 오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1.5가 됩니다. 1.5. 이렇게. 그러면은 퍼센트를 떼면 이 150%는 1.5가 되죠. 요걸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밑에 1만 붙여주면 돼요. 1만. 그러면 1분의 1.5는 1.5입니다. 1.5. 그럴 때 이제 x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곱하면 같다라고 했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이걸로 다 계산 문제를 푸니까. 이거 해서 우리 x 값 1 곱하기 x는 뭐죠? x죠. x는 160 곱하기 1.5 하면 240.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이 나오고 대지 면적이 나왔을 때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에 관한 배수만큼을 곱해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건물의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x 값은 뭐죠, 지금? 연면적.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바닥 면적. 그러면은 240을 지금 얼마로 나눠줘야 됩니까? 3으로. 왜 3으로 나누죠?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되니까. 해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가 뭐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피난공간이라는 건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은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해서 계산 문제 할 때 항상 이 공식 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배수만큼 곱하라고 항상 말하는 이유가 계산 문제 할 때 다 이 공식 쓰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내가 연면적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거 나왔어도 빈칸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그 밑에 건폐율 최대한도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는 용적률 최대한도 해서 용도 지역이 분류되는 거랑 개념,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오늘을 넘기시면 시험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서 건폐율은 어떻게 배웠죠? 5, 6, 5, 7에 9, 8, 8, 7 전환번호로 외우라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까지는 60인데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이게 5, 6, 5, 7.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은 60인데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계획관리지역은 40. 나머지는 20. 그래서 나머지는 쉬우니까 공업지역은 셋 다 싹 다 70. 녹지지역은 싹 다 20.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는 20. 해서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 5, 7에 9, 8, 8, 7 이렇게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 얼마씩 더하죠? 50씩.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0. 얼마씩 빼죠? 200씩.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300부터 얼마씩 더하죠? 50씩. 그래서 주거지역은 100, 150, 200, 250, 300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부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이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최대 한도가 80 아니면 100인데 100인 게 2개고 80인 게 하나였죠. 어디가 80입니까? 보전 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용적률 최대 한도가 80 아니면 100인데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2개죠.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만 100이고 나머지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그래서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인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100,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데는 80. 이렇게 그래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인 게 2개고 80인 게 하나인데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존 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100이 1개고 80이 2개. 그래서 가장 개발이 되는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이 용적률은 거기 107페이지. 보통은 최대치만 시험에 나옵니다. 최대치만 시험에 나오는데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요 최소치를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혹시 몰라서 최소치도 좀 기억을 하자고 했죠.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랑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소가 싹 다 50. 전용 주거지역이랑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소 50부터.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험도 싹 다 최대치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최소 얼마는 고려하지 않고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최대치만 출제를 했었는데 최소치가 예전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용도 지역별로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범위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위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최대치만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요거 범위를 보시는 건 범위를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랑 저 뒷페이지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소치가 50.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100입니다. 100. 일반 주거지역은 1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100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싹 다 200.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는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200. 준주거지역은 100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은 200. 상업지역도 200. 공업지역은 150. 저라면 준주거지역을 시험에 낼 것 같은데, 준주거지역.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끊기는데 준주거지역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저라면 그렇게 냈겠다 이런 말이죠. 저라면.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특별규정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아예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그냥 녹지 아니고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하는 규정이 2가지 있다고 했죠.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자, 문제 보죠. 36페이지에 1번 틀린 거.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데죠? 중층 편리한. 조금 더 빨리. 자, 2번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꼭 나와야 되는 말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 말이죠.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내지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뭐 이런 데고, 보전녹지는 목적이 뭐죠?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맞죠. 이렇게. 2번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거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우리 관리지역은 보면은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전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가 이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의 훼손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해서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지역을 집어넣어 줍니다. 해서 도시지역 주변 지역에다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가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가 보전관리지역. 해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거나 내지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는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서 중간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 이런 데가 관리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지역의 설명에 보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준하여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준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생산관리지역은 방금 했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여기 어디죠? 계획관리죠. 도시지역 될 것 같은 애는 도시 꿈나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일종 일반은 그렇죠. 저층 편리한. 5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게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다른 설명은 다 맞는데 중복되게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옳은 거.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허용? 자연녹지.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시행자란 이 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법이라는 건 국계법이죠. 근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같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하죠.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것들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 3번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구죠.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즉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보자마자 이거 용도지구구나라는 걸 떠올려야겠죠. 4번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나왔죠? 이거는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죠. 용도구역. 용도지역의 정의는 2번 문제 5번에 나와있죠. 2번 문제 5번에 용도지역의 설명은 저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것만 고치면은 용도지역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3번 문제의 3번.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3번 문제 4번에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정의가 이렇게 각각 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용도, 지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기능 증진. 그 다음에 용도, 구역에서는 따로 정함.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함. 따로. 행위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목적은 따로 정함.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어디죠? 곤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맞죠? 곤란한 지역. 이렇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죠.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해서 적용하는 지역.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면 뭐만? 용적률만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해야죠. 관리계획으로.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준농림지역이 아니라 그냥 농림지역. 예전에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산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개발 육성. 제가 이전에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수산자원이 뭐라고 했지? 수산자원? 굴, 미역, 다시마, 전복 이런 거 바다에서 나는 거. 수자원은 물이라고 했죠. 수자원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 첫 번째 줄에 수자원은 그 해설해 보시면은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수산자원이랑 수자원만 위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은 우리 게 아니라 이걸 잘 보존해 가지고 후대에 물려줘야 되니까 물은 보전의 대상. 보전의 대상. 근데 수산자원 이걸 보전을 하면 괴물 전복이 나오는 괴물, 백년 묵은 전복 뭐 이런 게 이거는 키워서 먹어요. 보호 육성하는 거예요.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 근데 수자원은 보전. 그 수산자원은 키워서 먹는 거니까 보호 육성이고 수자원은 보전의 대상. 아주 예전에 한번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자원은 물이니까 이거는 보전하는 거. 보전하는 거. 근데 수산자원은 이 보전하면 큰일 납니다. 괴물이 나오죠. 괴물이. 그 다음에 4번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일정한 경우 모두 세분된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죠. 근데 준주거지역은 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5번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녹지.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이 질문 엄청나게 나옵니다. 세분 안 되고 지정 안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옳은 것. 가장 큰 분류의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면에서 상업지역보다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번은 틀렸거든.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틀렸고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빽빽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 한도나 용적률 한도가 높은 곳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설 테니까. 그러면은 주거지역은 상업지역보다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상업지역이 제일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3번 용도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거쳐 지정되거나 변경된다? 관리계획으로. 4번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5번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끼리 상호 중첩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상호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용도지역끼리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지만 지역 위에 지구를 지정하는 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6번 공유수면 매립지 틀린 것.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특례에 해당하죠. 그럴 때는
어디까지 생략하죠? 입안 및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입안 및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위 이를 경우 관계,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는 트, 꽝, 시, 군이 고시를 하죠. 트, 꽝, 시, 군이. 3번 관계행정기관장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읽어 놔두십시오.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죠.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특례에 해당하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7번 틀린 것.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주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니까. 두 번째,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의제되지만 고시는 하여야 한다. 이건 앞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인데 이건 보면 안 되겠죠. 뒤에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테니까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매립 목적이 내용이 동일하죠.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니까 그래서 매립하는 목적도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하는 거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 이 말이죠. 앞에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럴 때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고시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관농농? 요거죠. 관농농? 4번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버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농림지역으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하면은 틀린 지문.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5번 용도지역 결정에는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죠.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죠. 생략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령상 용도지역과 해당 용적률로 옳은 것. 농림지역은 최대 한도가 80이었죠. 그리고 최소는 50이죠. 50. 전용 주거지역이랑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소 50부터 80 아니면 100이죠. 80 아니면 100. 근데 농림지역은 8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이었죠. 관리지역은. 그리고 녹, 관, 농자는 최소 50이니까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보전녹지 50은 맞고 녹지지역은 어디만 80이고 나머지는 100이죠. 보전녹지만 80이고 나머지는 100. 그래서 보전녹지는 최대 한도가 80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최대 350. 300, 350, 400이니까 350. 그 다음에 최소치도 틀렸죠. 공업지역은 150. 150부터 350.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이상 틀렸고 100. 일반 주거지역은 최소 100. 그 다음에 3종 일반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300. 100, 150, 200, 250, 300.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빨리 해야죠. 300.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로 틀린 거 9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보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일종 일반은 어떤 곳이죠?
저층 편리한. 그래서 5층의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단지형 다세대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층짜리라도.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연립이나 다세대는 4층 이하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택법에서 이건 주택법에서 배웠네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4층 이하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도생으로 지을 때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생으로 지으면 이거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 일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 이하니까 연립주택 지을 수 있겠죠. 4층 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안 되겠죠.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는 아까 전용 공업지역 빼고는 다 되죠. 학교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3층이니까 되죠. 4층 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구정 연결로 틀린 것.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분류. 그 다음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합니다. 도시공원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각각 행위제한하죠. 그 다음에 13번. 건축용도 제한 근거법률 연결로 옳은 것.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어디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집 보면은 이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요거 아닙니다. 농공단지 아까 봤던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에 보면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었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까지. 그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기 가면은 산업단지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둘 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지 산업 직접 활성화, 이 발음도 안 되네.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요거 아니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 안 나옵니다. 그 부분. 모의고사라든지 객관식 문제 다른 데 보면은 요렇게 살짝 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인데 어디에 지정이 돼야 되죠? 농림지역에. 그 농림지역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의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아무 농업진흥지역, 아무 보전산지에서나 행위제한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각각 행위제한을 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농림지역 중이란 말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서 각각. 그래서 기읍, 리을, 미음, 비읍 요게 맞죠. 그 다음에 14번 뭐 똑같은 문제인데 보면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농공단지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하는 법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내지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보전산지. 이건 틀렸죠. 보전산지는 어디에? 농림지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음같이 내는 경우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앞에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미세분 뭐 이런 건데
용도 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기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인데 여기까지 보죠. 자, 옳은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수도법이었습니다. 수도법. 2번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해 가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지구는 조례. 용도지구는 조례. 그리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제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축제한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그 다음에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서의 행업 제한은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따른다가 아니라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만 4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제한을 어디서 하죠? 원칙?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그래서 거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제한이니까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는 원칙 대통령령, 용도지구에서는 조례로. 5번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농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랑 농지법에 의한 농지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17번부터는 용도지구에 관한 문제인데 용도지구는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예습하실 때는 대략 책이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오늘 50페이지 가까이 나갔죠?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풀어오시면은 진도에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계법 끝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국계법 끝까지 풀어오시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그래서 항상 미리 문제를 조금 보고라도 오십시오. 풀기 힘들면 보고라도 오시고 복습 시간 짧게 하시고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꼭 자기 진도대로 진도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정리가 돼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드니까 꼭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